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대구가주의 BD총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진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저희 법인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에 있어서 ESG는 기업 생존에 직결된 분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구가주는 아주기업 경영연구소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줌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줌을 통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이크를 모두 음소거로 세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미나 중간에 음소거가 해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미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가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님과 아주기업 경영연구소의 이정희 대표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가주 이상봉 변호사님이 공급망 관리와 경영진의 충실 의무에 관하여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광옥 팀장님이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동향 및 사회적 논의에 관하여 강연하실 예정이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가주 전예라 변호사님이 대구가주 국제부문 소개 및 해외 ESG 이슈 대응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이 끝나면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휴식 시간 후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대형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에서 근무하고 계신 임혜영 변호사님이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션까지 마친 후 질의응답 및 대구가주 차동원 변호사님의 마무리 말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법무법인 대구가주의 이규철 대표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대표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신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을 역임하신 후 최순실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가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소무 분야를 뛰어넘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분야 개척에 앞장서는 진취적인 로펌 대구가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규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아울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 국내에서 뜨겁게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ESG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SG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그 ESG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앞으로 기업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ESG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실제 ESG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 문제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되는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임혜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ESG 관련하여 선도적인 높음을 자부하고 있는 대구가주의 변호사님들의 강의까지 더한다면 더할나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과 기업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를 통해서 ESG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여러분들께서 떨쳐버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이 구전 날씨에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아주기업 경영연구소 대리와주의 관계자들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이정희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표님은 금융감독원 국장을 역임하신 후 법무법인 정률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거쳐 현재는 ESG 및 의결권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의 이정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입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규철 대표님께서 오늘 세미나의 의미와 여러분에 대한 인사를 적절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제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연구소는 작년 2월 법무법인 대우아주의 자회사로서 출범하였으며 의결권 자문 및 ESG 평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자랑은 특히 기업경영연구위원회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 기업경영연구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주고 계시며 실질적으로 많은 자문과 심사위원을 주고 계십니다. 금년 3월 정기주청 시즌에 성공적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처음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 결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고도화하여 평가 대상 기업 및 정보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수준의 평가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노력과 발전을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미나의 4가지 세션 중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은 대륙가주의 이상봉 변호사님이 공급망 관리와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이상봉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신 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대륙가주에서 ESG 자문그룹의 부문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륙가주의 이상봉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봉 변호사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영진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ESG 이슈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소셜 부문에서 보편적 규범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번째로 그 공급망에서의 인권 환경 문제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미국, EU,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의 공급망과 관련한 공급망 내의 인권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SG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회 부분에서는 인권, 강제노동, 아동노동, 근로조건, 보건안전, 중대재해, 그리고 소비자보호, 서플라이체인에서의 공정거래 문제, 정보보호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셜 부분에서의 보편적 규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ESG에서의 그 소셜 부분에서의 그 가장 주된 이슈는 인권과 그 근로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그 보편적 규범들을 보면은 먼저 1948년도에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평등, 노예제도의 금지, 노동에 관한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LO 협약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이제 핵심 협약으로 불리는 것들이 8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8개 중에 7개를 비준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은 그 징역형이, 우리나라의 그 형사사업 체계상 징역형이 강제근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이슈 때문에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그 105호에 대해서도 비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인권 조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엔에서 제정한 그 가이딩 프린시플 오브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트가 있고, OECD의 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망에서 실제 인권이나 환경이 어떻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강제노동 문제, 인권 침해 문제는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그 인권 침해 문제를 그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연화나 실리콘, 그 태양광 패널의 그 원료가 되는 그 실리콘이나 솔라 패널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노동 및 근로환경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네슬레 사건과 애플 사건은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네슬레 사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네슬레 여기에서의 그 회사들은 피부가 된 회사는 네슬레, 허쉬, 카길과 같은 그 초콜릿 등 그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초콜릿의 주요 원료가 코코아인데 그 코코아 농장의 대부분이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코코아 농장의 그 실태를 보면은 아동노동이 만연해 있고, 그러한 그러한 아동노동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그 코코아 농장에서 일했던 그 아동노동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국제인권변호사협회에 그 도움을 받아서 네슬레, 허쉬, 카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는 그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슬레나 허쉬 등 이러한 그 다국적 그 식품 회사들이 그 코코아, 초콜릿 원료가 되는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노동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그 어떤 뭐 관할권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불법행위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1심에서 패소를 하긴 했지만은 그 지금 공급망 내에서 그 네슬레가 그 서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그 코코아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그 원료를 공급받을 때 그 실제 그 코코아 농장에서의 그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살펴보고 그 감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사건도 여기에는 그 애플과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오라클과 같은 그 거대 IT 기업이 비슷되었는데, 그 이러한 그 회사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IT 제품에 코발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발트의 그 주요 생산지 중에 하나가 그 콩고 미주화 공화국에 있는 그 광산인데, 그곳에서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든지 이러한 그 거대 IT 기업들이 그를 외면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코발트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강제노동 이슈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된 경우에 그중 수입 중 일부를 북한 정부에 그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는 강제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가 사용되는 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인권 문제는 그 인종, 종교, 성에 따른 차별 금지 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두 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맨 아래에 보이는 그 베단타 리소스 사건인데요. 이 베단타라는 회사는 그 영국에서 그
영국의 광물 회사입니다. 광물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잠비아 정부와 함께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현지 구리광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 법인의 그 주유 대주주는 이 베덴타이고 그 현지 법인에 대해서 많은 그 관여를 해왔고 실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현지 법인이 2005년도부터 폐수를 방류하고 그 폐수를 방류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영국으로 와서 영국 법인인 그 베덴타와 그리고 그 잠비아의 현지 법인 KC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 소송이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마란은 영국의 그 해운회 회사입니다. 수십 척의 우주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주선을 빗대서 여러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령이 다 차게 되면은 이를 훼손하고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박들 이 마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안이 다 된 그 선박들의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에 와서 해체가 됩니다. 근데 그 선적 해체 작업장을 보면은 어떤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근로자들 해체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들이 안전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중에 하나가 준마야드라고 거의 어떤 폐선박의 공동묘지처럼 불리고 있고 안명이 높은 곳인데요. 마란이 실제로는 자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폐선을 헤데르 마리타임이라는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매각을 하면서 그 계약서 조항에 앞으로 폐선박을 매각을 하면서 이 폐선박이 해체될 사업장은 Good Health and Safety Working Practice를 갖추고 있는 곳에 매각을 해라. 그렇게 계약 조건을 부과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선박을 매수한 해전 마리타임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준마야드로 이 폐선박을 매각을 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선박 해체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맨몸으로 망치와 톱만 가지고 해체 작업을 하면서 철 스크랩을 공철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남편도 선박 해체 작업을 하면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망인이 마란을 상대로 영국에 와서訴訟을 했는데, 이때 항소심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비록 마란이 선박을 매수한 업체에게 계약서에 보건 안전 환경이 갖추어진 작업장에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선박이 방글라데시의 준마야드로 매각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 비리이기 때문에, 여기 원고가 마란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ESG 실무에서 보면은 이제 협력업체나 아니면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유사한 조항들을 넣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형식상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나 아니면 를 보면은 아직도 노동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임금체불 문제, 야반도주 문제, 또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828명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102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 비율은 국내 내국인 근로자 대비 7배 있고 대부분 이제 건설 제조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공급망에서 인권 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를 비롯한 그 여러 국가들에서 그 공급망의 인권 환경에 관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인신매매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 ESG 실사법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0년도부터 그 캘리포니아 트랜스페런시 인 서플라이 체인 액트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급망에 대해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위험성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어떻게 그 법을 준수하고 이제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U는 2014년도부터 그 비재무적 사항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도입했는데요. 그러한 그 인권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공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2021년도에 서플라이 체인 내에 그 듀 딜리전스를 강제하는 내용의 그 지침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인권 관련 입법을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2017년에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을 해서 그 공급망 내 인권 환경에 대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도 비슷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U를 비롯해서 공급망에 대한 듀 딜리전스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공급망 내 그 ESG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회사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ESG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중요도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 환경 등에 대해서 회사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시정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평가, 모니터, 시정 활동에 대한 그 시정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그 기업의 경영진이고, 기업의 경영진이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며,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는 여러 법령들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그 경영진들의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공급망 내 ESG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광호 팀장님이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동향 및 사회적 논의를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정광호 팀장님은 2014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속가능 경영 및 ESG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생산성본부 ESG 컨설팅 2센터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광호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정광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ESG 정보공시 의무화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입니다. 과거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을 자율적으로 권장하는 시기를 지나서 최근에는 자본시장이라든지 공급망과 같은 곳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정보 공시를 해달라는 연성 규범이 확대되었고, 최근 현재에는
정부라든지 규제기관에서 ESG 정보를 이제 강제하는 강행 규범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디에 상장해 있는지 따라가지고 관련 ESG 정보 공시에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CSRD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ESRS라는 정보 공시 기준에 따라 사업 보고서 등의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EU 텍소노미 또한 2025년부터 친환경 분류 기준에 따라서 매출, 카펙스, 오펙스를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IFRS에서 이제 발간한 ISSB인데 ISSB 또한 2025년부터 IFRS S1 그리고 S2라는 문서에 따라 가지고 재무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정보를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가지고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10K 20F 보고서 통해서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IFRS의 이제 ISSB, 소위 말해서 S1, S2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에 시안이 발표되었고 작년 3월에 공개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올해 6월이죠. 지난달에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IFRS에서 S1, S2 최종안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별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IFRS 기준으로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지를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한국이 IFR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가정을 하에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왜 IFRS S1과 S2가 이런 모양의 문서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RS가 ESG 정보 공시 기준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실무 그룹으로 IIRC하고 SASB라는 기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기업의 ESG 공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와 계산식을 가지고 있는 SASB 기준으로 IFRS의 ESG 정보 공시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GRI라든지 SASB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기준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 계산식, 단위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적용하기 용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안타깝게도 IFRS 실무 그룹을 주도하는 것은 SASB가 아닌 IIRC였고, 그리고 이제 이 실무그룹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단체로는 G20과 국제증권거래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IFRS S1, S2가 나왔을 때 IFRS S1 문서에서는 그동안 IRC가 그렇게 주장하였던 통합보고의 개념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증권거래위원회하고 TCFD가 강력하게 이제 조력하고 지지하는 단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S2 문서는 G20이 제시한 TCFD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IFRS S1 최종화 문서를 보면 이제 어쨌든 정보 공시 범위 그리고 내용, 품질,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 형식적 요건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기업 공시 담당자들이 어떻게 내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표, 산식 이런 방법론들은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IFRS에서 회계 기준서를 만들어내면 매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IFRS S1, S2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업 담당자들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소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많은 상황에서 2025년부터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 내에는 어쨌든 S1과 S2에 따라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부터 이 기준이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과 업무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IFRS S1이 채용본이 발표되어 시장에 관심도 활발한데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해야 될 지표의 명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IFRS S1에서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공시하라고 하는데 거버넌스를 이사회까지만 볼 것인지 아니면 C레벨의 최고 경영진까지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주간부서와 실무단위까지 거버넌스를 볼 것인지에 대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해서 공시하라고 한다면 이 단위를 테라줄로 계산해서 공시를 할지 메가와트로 계산해서 공시를 할지 아니면 톤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공시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준수해야 할 서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업 공시 서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ESG 정보 공시 분야에서도 이러한 이제 기준 서식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 합의되지 않은 프랙티스와 컨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FRS S1 문서를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권 리스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당신네들의 사업 모델과 재무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기존에 화폐가치 노동에서 했던 회계를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에도 들이대려가지고 그 이제 숫자를 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성 관련된 정보를 어떠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공시해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IFRS S1에는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업보고서에 이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 것인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공시해도 되는지가 정해져야 기업들도 2025년을 대비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법률 리스크가 높은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FRS S1 문서를 보면 추정, 예측, 가정과 같이 미래에 대한 이제 상황을 예상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다 공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한 추정, 예측, 가정들을 누가 어떻게 감사하고 검증해낼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ESG 정보공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지침, 서식, 사례 등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원칙과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ESG 정보의 품질 확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거래사 이런 것들도 활용성도 이제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금융감독 에서 만드는 사업보고서 등 기업 공시서식 작성 기준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 같은 것들이 ESG 정보 공시 분야에서도 만들어져야 어쨌든 이제 국내의 제도화가 되고 이제 정착될 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민간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안건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정책협의회에서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위해 일정을 어떻게 할지, 채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보공시 지표와 기준은 뭘로 할 것인지, 언제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누가 감사하고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기 계신 분들 포함 기업 ESG 공시 담당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정책 방향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규제 영역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기업들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더 이상 필요한가? 라는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되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가지고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게 될 텐데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회계법인 등과 같은 곳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자문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입니다. 네. 그러나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IFRS와 같은 규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S&P, MSCI 같은 자본시장에서도 그리고 에코바디스, 드라이버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공급망 평가 기관에서도 우리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ESG 정보를 공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사업 보고서에 이제 담기는 이제 어렵거든요. 규격화된 사업 보고서에 이 방대한 자료를 담기는 너무 칸도 흡수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모두 담는다고 했을 때 기업이 공시하는 내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SAP라든지 드라이브 서스라든지 이러한 이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기업에게 ESG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거세질수록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기업은 지금 규제 영역에 들어와 있는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자본 조달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지 이제 인식을 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하나의 이벤트로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게는 ESG 정보 공시 규제 외에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ESG 데이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류가주 국제팀의 전예라 변호사님이 대류가주 국제부문 소개 및 해외 ESG 이슈 대응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전예라 변호사님은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류가주 국제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대류가주의 전예라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예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해외 ESG 이슈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국내 기업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법인 국제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 3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영국, 중국, 러시아,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업무 영역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어놨지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이 저희 업무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희 업무의 사실 기본이긴 하지만 크로스보더적인 이슈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사실은 그 업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 같은 ESG적인 고려가 그 저반에 딸린 거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래 같은 경우에 하나는 프라다나 구찌, 에르메스 이런 이제 명품 회사들의 가죽, 패브릭 같은 것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태리에 있는 세계 1위 회사인데요. 지금 중국에 있는 생산 설비를 다 이제 없애고 한국으로 넘기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대상 물건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지금 앞에서 이상공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던 EU 공급망법, 그리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같은 것들이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일단 기업들이 관련 기업 그 유통망에 실사 의무를 이제 부여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위험이 높은 국가들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가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의 조사 대응 업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어떤 규제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실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을 보다 선제적으로 크로스보더 스트래티지 측면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현실화될 수 있는 해외 정부기관들의 조사나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사례를 들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초기에 대응하는지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들이 철저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실제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나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리걸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뒤에서 인호혜연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업무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도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미국 조사 대응의 경우에는 사실 분야별로 굉장히 이슈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환경 이슈의 경우에는 이제 EPA라고 하는 에이전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도로교통 이슈다라고 하면 NHTSA, 저희는 사실 NHTSA라고 보통 부르는데 NHTSA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 이제 다양한 에이전시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연방검찰 그리고 주검찰에서 각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 형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배심이라고 부르는 grand jury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이후에 각종 소송 절차들이 사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사실 구체적인 대응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 형사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아주 초기에 한국에 가지고 계신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분류하는가가 이런 초기 단계의 대응의 사실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초기 단계는 통상적으로는 디스커버리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이제 미국 조사에서는 증거를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주로 가장 초기에 이 준비를 조사를 시작하면서 대상 기업의 문서 제출 요구서를 보내는 방법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제출 요구서를 받게 되면 대상 기업을 이제 그 중에 그걸 제출하는 방법도 사실 다양하지만 셀프 컬렉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그 대상 기업이 스스로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그 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별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절차를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증거를 선별해내는 과정에서도 객관성이 있는 로펌을 선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미국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다 보니 미국 로펌을 선임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국내 로펌인 저희가 같이 인볼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어떤 미국에 출시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미국 법인과 미국의 어떤 법인을 두고 활동하시는 경우에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들을 통째로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특정 제품의 기획, 출시 과정부터 시작해서 상품이 판매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사실 세세하게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 과정에 걸친 회사 내부의 논의 과정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사실은 제출해야 되는 증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그러니까 저희는 relevancy가 있는 자료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relevancy가 있는 자료를 이제 스스로 선별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 수천 개의 이메일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선별하는가가 사실 이슈인데 근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워드를 그 관계 당국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떤 핫닥을 선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키워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는 이메일들은 다 사실은 이제 relevant한 증거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키워드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핵심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핵심 인물이 수십 년이든 CC가 되었든 있는 것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선별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증거들을 선별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한국 기업으로 이런 이메일 데이터들을 기업으로부터 통으로 받아서 선별하는 업무를 사실 같이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가지 저희가 보는 것들이 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제 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가 국어인 이메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 로펌에서 이걸 보는 게 언어 때문에 그것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이제 직원 사이에 깔려있는 그 대화 사이에 깔려있는 뉘앙스나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을 살펴가면서 증거 선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회장님께 보고되었습니다라고 문장이 있으면 이게 이제 미국 기업에서 받아들여지는 것과 한국 기업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사실은 국내 로펌이 같이 그 증거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또 서피나 그러니까 소환장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데포지션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앞에 카메라를 두고 그 앞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회사 직원분들이 그런 데포지션에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함께 이제 협업해서 업무들을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간단하게 초기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각 정부 에이전시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각 기업의 어떤 인더스트리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저희 마지막으로 국제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ESG 이슈의 핵심은 cross-border strategy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주제가 ESG라는 그런 이슈 아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이제 국가들에서 이런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는지가 ESG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되게 플렉시블한 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다른 국내 대형 로펌들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다른 데는 이제 기업이면 기업, 금융, 국제 중재 이렇게 업역으로 팀들이 나눠져 있고 크로스보더 이슈를 각 팀에서 이제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반면에 데려가주는 사실 처음부터 국제팀이 아예 별도 독립적인 팀으로 되어 있었고 모든 크로스보더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국제팀에서 이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적으로 ESG 업무에 사실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해외 로펌과 협업을 사실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트랙 레코드나 그리고 같이 이제 손발을 맞추면서 일해온 다른 해외 변호사들과 어떤 이런 시간과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크로스보더 전략을 함께 만들고 기업에 적용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미국 워싱턴 DC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NA Advisory라는 이제 자문 회사로 오피스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즉각적으로 고객과 그리고 현지 로펌에 가깝게 일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다른 이 DC 설립 업무를 이제 가장 주도하신 변호사님들이 여기 계신데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DC로 간 이유는 다른 뉴욕이나 LA 같이 로펌 인더스트리가 훨씬 크고 이제 더 큰 대형 도시들이 있지만 DC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 정부와 관련된 모든 컨센서스 빌딩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 이런 업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로비스트 펌과도 여기 지금 제가 써놨지만 리빙스턴 그룹이 이제 로비스트 그룹인데요. 로비스트들이 이제 같이 있는 펌인데 거기와 저희가 굉장히 가깝게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마무리한 사건은 이제 우리나라 모 대기업 회장님께서 미국 정부 쪽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들의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봤을 때에도 모두 다 외교통상부 루트를 선택해라 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외교통상부는 너무 당연하고 외교부는 하나의 트랙이고 다른 트랙으로 이제 저희는 연방 정부에 직접적으로 로비스트들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희가 DC 오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런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지금 얻어내고 있다는 차원에서 요거를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외 ESG 이슈 대응 및 지원 반응과 국제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란 변호사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임혜연 변호사님이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임혜연 변호사님은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신 후 미국 MIT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 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하신 후 미국의 대형 로펌이자 ESG 전문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의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내연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대류가주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차동원 변호사님 위시한 대표 변호사님들이랑 대류가주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세미나의 내용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의 수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의 배경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ESG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ESG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진행 상황이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오늘 간략한 시간 안에서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괴갈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질문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아무래도 제가 차후에 다른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희 회사 소개 겸 ESG가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지금 ESG 같은 경우에는 보드 이사회에서의 그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탑 이그제큐티브나 이제 보드 부분들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앞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세 분야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각 개별적으로 enforcement건 compliance건 상당히 진행이 개별적으로 진행돼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앞에서 이제 생산성 본부를 위시한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ESG라고 하는 통합 구조 안에서 디스클로저라든가 리포팅에 관련된 새로운 룰들이 아무래도 생겨나고 프로포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나 컴플라이언스나 인포스먼트를 주력으로 프랙티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 개별적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규정 집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어떤 면에서 약간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마케팅으로 쓰고 회사의 좋은 쪽으로만 쓸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ESG를 얼마나 잘 지키지 않으면은 얼마만큼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위협적인 문구로 시작을 하는데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ESG 아니면은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중간에 넣은 것이 Environmental 개별, Social 그리고 Governance 각각의 문제들이 굉장히 큰 소송이나 규제 집행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ESG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이미 회사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ESG라고 하는 엄브렐라 안에서의 개념 이전에 E랑 S랑 G 각각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도 당연히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도대체 미국에서는 인포스먼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자꾸 이거를 잘 지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블렛에서는 past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new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new 부분에서 environmental claim이라든가 위임장 관련해서 아니면 ESG disclosure 관련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새로운 ESG 인포스먼트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아무래도 앞에서 좀 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ESG로 퉁칠 수 있는 아니면 ESG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인포스먼트 액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ESG 중에서도 사실 저 자신을 제가 ESG 전문가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행히 이렇게 대류가주를 위시한 다른 분들께서 전문가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인데 저는 ESG 중에서도 environmental 안전 관련된 부분을 10년 넘게 미국에서 로펌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컴플라이언스랑 인포스먼트가 제 전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위 그 빌리언 달러를 넘는 페널티 케이스들을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경각심도 생기시겠지만 극단적인 예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주 선명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지금 이제 끝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카다 에어백이라고 하는 사건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에어백이라는 거의 안전에 대해서 당연히 공시를 허위로 했고 그거에 대한 미디어 리포트도 잘못했고 모든 면에서 잘못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그 전예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니자라고 하는 교통관리국에서 정말 드물게 인포스먼트 케이스를 진행을 했고 당연히 DOJ가 나중에 합류를 한 케이스입니다.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DOJ가 먼저 선수를 쳐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니자 같은 조용한 에이전시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다카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미스리프레젠테이션도 많았고 거짓말도 많았고 특히나 일본 본사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과적인 내용으로는 그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거주니까 엄밀히 말하면 US의 jurisdiction이 아니죠. 그 바깥에 있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CEO들을 포함한 모든 그 3명의 임원진들이 감옥에 간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기는 한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의 회사의 지휘사가 있으니까 아까 그 전예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초기 대응에서 디스커버리 부분에서 본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최대한 한번 감춰보자. 이렇게 해서 잘 들키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실 수가 있는데 jurisdiction 면에서도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어고요. 왜냐하면 그 한국이 됐건 해외가 됐건 미국으로 수출을 하시는 순간 어느 정도의 프레젠스와 풋프린트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DOJ가 어떤 액트냐 어떤 협약이냐에 따라서 나라별 인도도 할 수 있고 나라별로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물론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니자의 타카다 에어백 같은 케이스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ESG 이게 포함이 돼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nvironmental 환경 아니면은 소셜에 나오는 안전 관련된 문제에서 misrepresentation 혹은 사기, 횡령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사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ESG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도 여러 가지 인포스먼트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 비싸지 그래 소송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한 가지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인포스먼트 자체도 굉장히 비쌀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인베스티게이션이 진행이 되면 뭐 1%다, 뭐 10%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인포스먼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그거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되는 순전한 로펌 비용만 해도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년 넘게 인베스티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저희 로펌에만 지불하는 수임료가 한 달에 밀리언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당연히 앞으로 제출을 하시고 내셔야 되는 페널티는 당연히 제외한 금액이고요. 그건 이제 빌리언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이제 마지막에 recent 그 SEC 그 증권거래소에서 enforcement 액션을 제가 3가지 정도만 나열을 했는데 모든 케이스는 다 2022년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그때 종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recent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거를 이제 ESG에다 포함을 시킨 거는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SEC에서 ESG 관련된 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ESG랑 관련된 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B&A 멜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투자 회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설정을 한 ESG에 관련된 팔리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횡령으로 고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벌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5 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0억 정도의 과징금을 내고 이제 해결이 된 케이스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SEC에서 룰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그 다음부터 ESG의 인포스먼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건 사실상 미국이 관습법이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ESG를 위시한 디스클로저 룰이 새로 생겨서 그거에 대한 추가 컴플라이언스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SEC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프로포즈드 룰이 사실은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말로 예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커멘트만 해도 수천 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프로포즈된 룰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분석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저보다도 ESG 전문가이신 분들께서 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SEC를 위시한 다른 에이전시에서도 지금 열심히 룰을 만들거나 그거를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FTC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서 거의 성전으로 쓰이는 그린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연식을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1992년에 소개가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룰이 아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거에 대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거의 성전처럼 모시듯이 이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야지라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몇 번의 리비전이 있었고 2012년에 마지막 리비전이 있었고 지금 다시 리비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그림에 있어요. 그러니까 ESG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그 나침반이 가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뒤를 따라가게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한국의 입장이랑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신다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상태에서 관습법에 따라서 먼저 행위가 이루어지고 인포스먼트가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 이거를 획일화하고 좀 더 정형화하고 결론적으로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을 세우는 게 보통 룰 메이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그린 가이드가 리비전이 되니까 그걸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류가주를 위시한 저희를 포함한 전문 로펌 등등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습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에이전시들이 이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포멀라이즈를 하게 될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컴플라이언스, 즉 ESG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회사 내에서 키우시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DOL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룰이지만 이미 이펙티브가 된 룰인데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의 소송이 나와 있고 이걸로 인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변형이 될지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PA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최근에 오스카에서 상을 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말을 쓴 이유는 ESG의 첫 글자잖아요. 그래서 EPA에서 이미 원래 그냥 하고 있었던 이 에이전시의 존재 자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룰이 사실상 ESG의 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그 생산성본부 정광훈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SEC에서 나오게 되는 디스클로저 룰이 결국 다른 에이전시와의 얼라이먼트를 위한 룰이기도 해요. 그래서 EP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차후에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SEC를 사람들이 중점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룰메이킹이 만약에 되게 되면 기존에 아무리 ESG 관련해 개별적으로 인포스먼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룰메이킹으로 인한 파급 여파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EPA 면에서 제가 그쪽 전문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Environmental Justice라고 해서 환경
환경 정의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환경에 대한 퍼밋, 허가증을 발급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얼마나 소수민족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지금 룰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정량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왈가왈부 중이에요. 근데 ESG가 대두가 되면서 environmental justice, 즉 예전의 팩터를 뭐 정량적으로 2나 3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4나 5나 가중을 줘서 이전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서 이 퍼밋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하셨던 것들이 지금의 EJ라고 하는 environmental justice 팩터가 들어가게 되면 투자를 하실 때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enforcemen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퍼밋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퍼밋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컴플라이언스를 안 하신 경우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커뮤니티가 낙후된 커뮤니티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너무 그 낙후된 커뮤니티다라고 했을 때는 페널티 경감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챌린징한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인포스먼트에서 리티게이션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제가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했는데 ESG 관련해서 리티게이션이 얼마만큼 파일링이 많이 됐는지, 핸들이 됐는지를 2022년 한정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environmental이고, 그 다음에 governance, social,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ESG 디스클로저랑 리포팅 관련된 리티게이션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ESG, 제가 environmental을 해서가 아니라 environmental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의 법 다 알아, 준수하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향후 있을 ESG 디스클로저나 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점검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ESG 디스클로저랑 리포팅 관련된 리티게이션이 작지만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곧 시작이라는 얘기고 없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SES에서 ESG 관련된 디스클로저 룰이 없는데 왜 리티게이션이 있지?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보자면, 그 ESG 관련된 리티게이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나와 있는 거는 ESG 관련된 기존의 리티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건 corporate reporting이랑 disclosure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greenwashing이라고 하는 상품 같은 거 보면 우리는 sustainable 합니다. 이거는 recyclable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쉽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거를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 봤을 때는 에이전시뿐만이 아니라, 다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시만요.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EC에서 그런 그 그린워싱 관련된 리티게이션을 제기를 한 것도 있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힐리라고 돼 있는 거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 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엑소모빌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영향이 우리 매사추세츠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걸었던 소송 제기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한 엑손에서 제기한 그 디스미스를 위한 소장이 법원에서 거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얘기는 SEC 생각했고 EP 생각하고 니자 생각하고 다 생각을 했는데 스테이트, 즉 주에서도 얼마든지 관습법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수를 하고 소위 말해 회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버즈라고 가장 최근에 할리우드랑 실리콘밸리에서 핫한 운동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울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가벼운 운동화라고 해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개인 소송으로 클래스 액션이긴 하지만 그 울 인더스트리 자체에 대해서 environmental friendly 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송이 이미
들어온 이상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어떤 소송이 됐건 기업이 대응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나간다는 점이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서 즉각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캐릭이라고 해서 그 커피 파드를 제조를 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커피 파드 자체가 리사이클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왈가왈부 때문에 일어난 소송이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2023년에 들어간 소송인데 델타 에어라인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델타 에어라인이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하는 거를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2020년부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었다 했는데 이 사람의 본인의 계산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데미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회사가 있는데 나는 델타가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탔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손해보전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소송을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뉴스거리가 우선 되고요. 그러면 미디어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아까 로비스트도 소개를 하셨지만 미디어에 한번 소개가 되면 델타에서 얘기를 했던 어나운스먼트가 잘못된 거였어 해서 미디어에서 한번 조명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주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쉐어홀더 리티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다시 컴플라이언스를 체크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ESG 관련해서 지금 룰이 제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ESG 관련한 디스클로저는 아무래도 voluntary 그러니까 자발적인 디스클로저가 많은데요. 자발적이니까 좋은 얘기하고 우리 고리 뭐 2050년에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했으면 좋은 거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셨다면 그 데이터를 living up to라고 하죠. 그걸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권유를 드리고 뒤에 이제 나중에 받으시게 될 이 자료의 뒷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ESG 어드바이스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한 voluntary disclosure들을 회계뿐만이 아니라 로펌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고 이걸로 인한 liability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저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냥 ESG 어드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 diversity of concerned party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단순히 룰을 제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에이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쉐어홀더, 직원들,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 비즈니스 파트너,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는 컨슈머까지 모든 사람들이 소송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오버 프로미스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과정은 사실 정성적인 얘기를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전문가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룰이 제공되고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규정 준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감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는 게 규정이라는 게 써있고 나는 그거에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의 컴플라이언스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FTC 그린 가이드 같은 경우에 1992년에 제정된 것들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받들어 보시는데 EPA 측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하는 대기환경법 Clean Air Ac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70년대 처음 제정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수정이 됐었던 연도가 1990년도예요. 그러니까 1990년도라고 보면 30년 전에 제정된 법들이 지금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를 포함을 해서 모블 소스 그때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CO2 관련된 레귤레이션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레귤레이션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결국 그 레귤레이션이 법에 제한된 인터프리테이션 안에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입법이 수월하다면 수월할 수 있는 한국이랑은 다르게 똑같은 법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를 굉장히
가까이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경 변호사인 저조차도 EP 안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비용적으로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컴플라이언스는 미리 하실수록 비용 면에서는 절감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연히 이제 룰이 개정되는 것도 있지만 룰이 제정되기 전에 이 디스클로저랑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enforcement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investigation이 먼저 들어가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discovery 과정도 들어가고 하게 되는데 미국의 에이전시, 저는 이제 한국의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미국의 에이전시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건 잘못이 있다라고 치고 나중에 negotiation을 하겠지만 너희들의 현재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가 어떤지 그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거를 선제로 니고시에이션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은 애초에 할 수 있었던 컴플라이언스 인핸스먼트를 인포스먼트가 시작된 후에서야 하시게 되는 거라서 비용 면에서는 사실 들어가야 될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인포스먼트로 인해서 스크루티니를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페널티를 내셔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하셔야 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어떻게 인핸스먼트가 됐고 그게 에이전시 구매에 얼마만큼 맞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걸 맞춰가는 데에도 역시 로펌 비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문가가 있다면 각 분야별로 질문이 있으실 때 차라리 이런 거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전문가를 찾으셔서 조언을 받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컴플라이언스를 개선을 하시고 정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리갈이랑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 분들한테 ESG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퍼블릭에다가 ESG 관련해서 천명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랑 하실 때에도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러오라고 했을 때 그 렌더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했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현재 미국에 있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environmental and safety due diligence에 대한 그 스마트한 부분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제가 경험을 했던 10년 사이에 제가 읊지 않아도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를 다 읊으실 수 있는 수준이고 특히나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케미칼 쪽으로 전문으로 인베스트먼트를 하시는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미 그쪽에서 듀딜리전스 리스트가 이미 다 있고 저희 측에서도 저희 쪽으로도 부족해서 관련된 뭐 케미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다 동원을 해서 듀딜리전스를 하고 있다는 그 실사의 상황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까지가 제 마무리였던 것 같고 이 뒷부분은 잠시만요. 어떤 식으로 ESG를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슬라이드를 뒤에다가 다 포함을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만약에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 기획을 총괄해 주신 차동원 변호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신 후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하신 후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가주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을 맡고 계십니다. 차동원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내현 변호사님 저희랑은 이제 인연이 매우 깊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좀 다급해서입니다. 뭐가 다급하냐면 우리나라 기업 경영진이 ESG에 관한 문제를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약간 조솔적 말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가리고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정광호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내년 내후년에 룰이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은 연습 단계로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면에서 말씀대로 미국은 올 하반기에 룰이 성립되는데 그분 연습 단계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소송 다 벌어지고 있고 올 하반기에 증권감독원에서 룰을 최종적으로 딱 만듭니다. 이거는 이미 리얼한 상황이 벌어져요. 리얼 살벌한 상황이.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아까 광고 이런 문제로 소송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지속가능 공소를 내고 계시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릴리스된 숫자가 지금 한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양쪽에 다 상장한 거를 상장을 보고 계시고 하는데 그 숫자가 이슈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거래 상대방이 미국 기업이나 우리가 퍼블릭 프로큐어도 미국에 납품 같은 거 했을 때 우리가 낸 CO2 숫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숫자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문제되었을 경우에 거의 회사의 연간 매출로도 감당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소송에 처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일본 케이스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임원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이렇게 가서 된 일이 지금 아니다. 더구나 조금 문제는 뭐냐면 ESG 담당하는 분들이 뭐 회사 따라 다르긴 하지만 로이어도 계시고 로이어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미국에서의 상황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더 긴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다급한 때를 말씀드렸고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사고를 대응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로 어프로치 못한 일부 기업들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좀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중대재해처벌법만 개정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분야는 ESG 분야로 들어가 있고 지금 그게 전 세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입장이 좀 달랐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EU에서 공급망 시사법을 통해서 입장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거 미국에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 마침 이래영 변호사님이 한국 사람에서 드물게 인포스먼트를 리테이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지금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게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계속 제한된 답변한 건 자기가 안 해봤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그냥 말씀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살벌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입장을 고려해서 진짜 너무너무 그 살벌한 얘기를 아름답게 미화해서 알려드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리얼하게 얘기하면 진짜 밤에 잠을 못 자는 중 특히 외국과 거래하거나 외국과의 파트너와 협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펀드를 받거나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쪽에서 펀드를 하거나 세계 펀드를 유치하고 할 때 이게 전부 두드리면서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끼리니까 해서 약간의 허위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액션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릴리스되고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팩트로서 사실 행위로서 전문가의 행위로서 용납될 수 있는 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다. 모든 행위가 법률적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돼 말씀하신 것은 곤란하고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익숙해지면 회사는 서바이벌 하는 것이고 조금 늦게 가면 회사에 굉장히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 오늘 좀 말씀드려서 이전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날씨에 이렇게 와서 직접 들어주시고 줌으로 참석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앞으로 그 ESG 담당 업무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랐고 참석하신 모두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강의해 주신 정 팀장님과 임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